최상천의 사람나라 제8강입니다. 오늘부터는 해방 이후부터 남북한의 각각 분단 국가가 수립되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해는 반공 독재국가, 북에는 공산 독재국가가 구축되는 과정까지, 대체로 이승만 정권 때까지 얘기를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분단 조폭 시대, 코메리카 대 수령나라. 분단이 만들어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실상 주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굴러가지 않는 나라, 코메리카가 되어버렸고, 북은 오직 수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단 조폭 시대 코메리카 대 수령 나라로 잡아봤고, 그 첫 번째 얘기가 미국 덫에 걸린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제 35년 또는 36년 또는 일제 40년 이라고 해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 많이 남아있고 그 악영향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일제 35년 보다가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분단 70년의 악영향입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제시대에 죽은 한국인보다가 분단시대에 죽은 한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의 독재보다가 남북한의 독재가 훨씬 악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제 35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분단 70년에 대한 냉엄한 연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이죠, 남쪽은 남쪽의 편에서, 북쪽은 북쪽의 편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연구가 안 되고 거의 우리 편 잘났다, 상대방은 독재다, 이런 식의 아전인수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남북을 동시에 보고 그걸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남해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에 한국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그 꿈은 어떤 식으로 좌절되었을까? 이런 걸 우선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시기에 한국인이 가졌던 이 국가, 체제, 이런 모습들이 한국인 지향했던 국가, 경제체제, 이런 모습들이 거의 드러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45년 11월에 우익 성향의 이 선구회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물었더니 제일 많이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여운형으로 33%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이승만, 김구, 박헌영, 이 사람들 20% 전후이고 김일성은 10% 좀 못 미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기 최고 혁명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운형에 대한 여운형이라고 꼽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여하튼 이 시기에 지도자로서 여론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여운형인데, 여운형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까운 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왜 여운형이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았던가를 다른 조사들 보면 그 이유가 대체로 나타납니다. 1946년 7월 8월에 미 군정청에서 대규모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8,400여 명이니까 굉장히 대규모죠. 요즘 여론조사하는 것도 보통 1,000명 정도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그럼 8,000 몇백 명이면 굉장히 많은 대규모 여론조사죠. 이때 이때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일신상의 행복을 위하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신상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데 여기에서 55%가 정치적 자유라고 꼽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 국가를 요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이 생활 안정을 실현할 기회, 취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사하고, 이런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41%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정치적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치적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정치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개인 독재 3%, 소수 독재, 수인 독재, 몇몇 사람이 독재하는 거 4%, 계급 독재. 계급 독재는 무슨 독재가 있습니까? 자본가 독재가 있고 노농 독재가 있죠. 그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여하튼 계급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이 3%.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이 총 합해가지고 1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정치, 대의정치,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85%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제체제는 어떤 체제를 하면 좋겠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귀하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본주의 찬성하는 사람이 14%입니다. 사회주의 찬성하는 사람이 70%, 공산주의 7%, 모른다 8%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라는 건 대체로 잃어버리면 됩니다. 사유재산 제도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한 사람이 10% 남짓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70% 이른다는데, 이때 사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세력들이 추구한 것은 대체로 이 방향인데요. 핵심 뭐냐면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지주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농민이 토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은 국유화해야 된다. 중소기업은 사유제를 한다. 이것이 대체로 이 시기에 말하던 사회주의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독립운동 단체를 이 노선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유제에 기초한 모든 기업을, 토지와 기업을 모두 국유화한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 7%. 그러니까 대다수가 오늘날 대다수가 말하자면은 이 농민적 소유와 대기업의 국유화, 중소기업의 사유화에 동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47년 7월 3일에) 조선신문 기자회에서 서울 시내 10곳에서 한 2,500명 가량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정권 형태를 원했냐? 종래 제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대체로 임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대구시장 임명하고 구청장 임명하고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14% 정도고, 대체로 이게 자본주의 지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형태, 그러니까 인민의 자치 권력, 군, 여기에서 인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가 행정을 맡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한국인이 71%나 인민위원회 권력을 지향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 삼경국가 얘기할 때 인민주권국가 얘기했었죠. 그죠? 그걸 실제로 다 원했다. 대부분이 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나라 이름이 뭐가 좋겠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이 좋다 하는 사람 24%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국 이후에 반공주의 노선으로 가버렸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한민당하고 말하자면 친일파들하고 손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지가 확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주도해서 세웠던 조선인민공화국 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자.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70%입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어디에 기초한 국가이겠어요? 인민위원회 같은 인민자치 권력에 기초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은 지금 뭘 요구한 겁니까?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요구한 겁니다. 그죠? 너희들의 나라, 자본가의 나라, 권력의 나라, 그게 아닙니다.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68%, 이것도 한 70% 되죠. 그죠?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 토지가 지주적 소유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죠? 지주한 뺐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소유가 됩니까? 경자유전, 농민적 소유가 실현이 됩니다. 이제 농사 지은 사람이 농지를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것 같으면은 해방 3년 한국인의 꿈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인민자치에 기초한, 인민주권에 기초한 인민주권 국가를 지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 제도는 당연히 민주주의겠죠. 그죠? 대중정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독재를 거부하고 다당제 정당 정치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당제 정당 정치라면은 지금처럼 좌파 정권은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당도 허용이 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되었을 겁니다. 왜? 이 시기에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했고 7%가 공산당을 지지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인민의 뜻이니까 그런 정당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대중민주주의를 지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체제에 있어서는요, 그 토지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민적 토지 소유를 지향했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국유화, 그러니까 대자본이 사유화되는 걸 부정했죠. 그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자본이 이래 되면은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겠죠. 힘을 가지면 그 자본의 어떤 횡포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벌의 횡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을 보장하는, 이거는 노동권 8시간 노동하고 남녀 평등하고 그 다음에 노동 3권 보장하고, 이거는 모든 독립운동단체에서 다 지향했던 겁니다. 이거 안 한다 하는 독립운동단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도, 교육, 의료복지에 대해서도 전번에 우리 대한민국 얘기할 때도 그 얘기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시기 한국인들이 추구했던 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혼합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은 대체로 어디로 갑니까? 사회민주주의의 길로 갑니다. 오늘날의 유럽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인의 열망, 꿈은 그죠? 해방 3년, 소위 해방 3년, 그 3년 사이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죠. 현실은 이 꿈과는 정반대의 국가가 수립됐죠. 우선 분할 점령을 해방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이 나눠먹기 했을 때는 저거 멋대로 할 것이라는 것, 저거에 필요한 정권을 수립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뻔히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 말하자면 이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대연합을 추구했을 텐데,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달라붙고 소련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열중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벗어난 지도자가 극히 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체제는 결국 아까 얘기한 인민주권에 기초한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남해는 친미 반공 독재 정권이 수립되고 북에는 친소 공산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로 끝났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거기다가 뭐까지 갑니까? 전쟁까지 가죠. 그렇죠, 그죠? 이 전쟁이 통일전쟁이냐 아니냐, 그 질문 자체가 웃기는 질문입니다. 아니, 통일 안 하려면 전쟁 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통일전쟁이죠.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는 게 어떤 비극을 가져오느냐를 보여줬어요. 그죠? 한반도는 누구 한쪽이 독식을 할 경우에 그게 중국을 겨누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일본을 겨누는 화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정말 한국인의 열망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런 길로 가게 됐다. 이게 그죠? 이제 왜 이래 됐는가를 그죠?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요. 왜 이래 됐는가? 물론 세세한 그걸 이제 이 사실들을 추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왜 일로 갔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설명을 안 해요. 전부 미시적인 얘기만 하지.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이 미국이 쳐놓은 덫에 빠지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삼중의 덫입니다. 첫째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최전방, 그죠? 에 배치된 역할입니다. 딴 나라는 다 냉전으로 끝났는데, 그죠? 그냥 전쟁 안 하고, 이리 꼬라보기만 하고, 그죠? 총만 겨누고 있었지, 방아쇠는 안 당겼거든요. 그죠? 근데 한반도는 그 최첨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을 당겼죠. 그리고 인구의 한 20% 정도가 죽었죠. 2차 대전 때 퍼부은 폭탄 보다가 2차 대전 때 폭탄 퍼부인데, 그죠? 독일 패망 때 퍼부은 거하고 미군이 이제 이 도쿄 대공습 때 퍼부은 폭격이 막 그야말로 최대의 폭격인데 그 폭격보다도 훨씬 많은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미국, 일본의 방파제 역할, 총알바지로 수많은 생명이 산화했다.
그 다음에 남해는 세계 최고의 친미국가, 한국보다 더 친미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걸 반대해 본 적이 없고 알아서 기기까지 하는, 그래서 미국의 용병 역할까지도 맡았던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월남전에서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반미국가, 그죠? 그 국내에 소개되는 북한 방송들 들어보면 막 대단하죠? 미국한테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도전하고 이런 나라는 아마 북한뿐일 거예요.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분단 체제로, 그죠? 왜 지금 이렇게 미국의 손아귀에 놀고 있냐? 남도 북도 사실은 미국의 손아귀에 놀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는 친미국가로, 하나는 반미국가로, 그죠? 미국이 뭔데? 그 다음에 최악의 반공국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죠? 반공을 이유로. 반공을 이유로 이렇게 100만 전후의 사람을 죽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최악의 반공국가입니다. 그 다음에요,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공산국가는 일당 독재, 그 다음에는 1인 독재로 가죠, 그죠? 그 필연적으로 갑니다. 공산주의 그 이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1인 독재죠, 그죠? 3대 세습까지 한 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이런 극과 극의 대결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 됐을까?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는 과정. 미국이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을 분할 점령합니다. 이 과정에 어떤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픈 뭐가 있어요. 이 과정에. 우선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분할 점령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죠? 한국을 정말 완전히 개무시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남의 나라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패전국도 아니고, 그죠? 무슨 미국한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미국한테 도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미국을 우리의 해방군으로 맞이하고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 멋대로 분할 점령을 할 수 있을까? 나눠 먹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한국인을 말하자면은 그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역사 과정에서 인디안들한테는 행동하고, 그죠? 흑인한테 인권 보장을 전혀 안 하고 한 거하고, 그죠? 똑같습니다. 인디언과 흑인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요, 데오도르 루즈벨트의 언어나 그 당시에 미국의 작가나 이런 사람들 언어 보면 다 그대로 나와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나라를 지키지도 않은
모질한 인간이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3.1운동을 왜 했을까? 의병전쟁은 왜 했을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미개하다, 자치능력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어떤 지도하에 있어야 돼. 그게 신탁 통치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942년부터 이미 한국은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하되 국제민간행정기구가 맡아가지고 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1943년에는 그런 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2월 달에 있은 얄타 회담 때 루즈벨트는 한국은 20, 30년 정도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스탈린의 동의를 구합니다. 스탈린은 마지못해 동의를 하는데 짧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얄타 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련에게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요구하는데 소련이 그걸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는데 이때는 독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죠? 독일하고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6개월 후에 독일과의 전쟁을 끝내고 6개월 후에 참전하겠다고 소련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해됩니다. 이게 왜 얘기됐냐면 한국에 분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약속한 180이 되는 날 8월 8일에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8월 9일 날 1945년입니다. 8월 9일 날 전쟁을 개시합니다. 요건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미 이때쯤 되면 1945년 들어서면요, 추축국의 패망은 연합군의 승리는 그냥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패망을 좀 더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일본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미국의 이제 전쟁 형태가 대부분 초토화 전쟁이거든요. 거기다가 폭탄을 완전히 갖다 부풀리는 겁니다. 민간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관계없이. 그래서 미국의 전쟁은요, IS 전쟁보다 덜 잔인하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하튼 3월 10일 날 도쿄 대공습 때는 이렇게 엄청난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단 하루에 죽은 사람이 83,000명입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41 제곱킬로미터가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짐작이 가죠. 시 하나를 완전히 막 폭탄을 퍼부어버린 겁니다. 이 하루 사망자가요, 이날 그 대공습의 하루 사망자가 히로시마 원폭이나 나가사키에 터뜨린 원폭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미국은 원자폭탄을 쓰지 않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원자폭탄을 썼을까? 그게 이제 참 밝혀야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1945년 4월 12일 독일이 이 항복을 하기 얼마 전쯤에 한 달 남짓 전쯤에 루즈벨트가 죽어버립니다. 루즈벨트는 여하튼 국제사회에서도 말하자면
이 공산국가와 소련과도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노선을 지탱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트루만은 이건 지독한 반소 반공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을 승계한 게 우리로서는 참 불행의 씨앗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불행의 출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루즈벨트가 했으면은 적어도 분단은 아니고 4개국 동시점거에 의한 그 신탁 통치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분단은 안 됐거든요. 그죠? 분단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의 공산정권, 남의 반공정권선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변수가 소련이 이 독일과의 전쟁 과정에서요, 동구를 점령하고 해방시킵니다. 그러면서 친소 정권을 막 여러 나라 수립하게 됩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속속 친소 국가가 수립되고 우호 원조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소련이 독일 베를린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항복하고 4개국이 이제 분할 점령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뭐 역사책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일본에 말하자면은 이 도시들을 폭격할 때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폭격을 해도 뭐 분명히 이길 수 있고, 그죠? 패망하는 건 뻔한데 왜 하필이면 이 원자폭탄을 써먹었을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반인륜적인 범죄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여하튼 미국은 맨하튼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1945년 7월 16일에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에서 이제 태평양과 일본 지역에서는 미국이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중국 지역에서는 중국이 일본군한테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는 소련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사하린이나 쿠릴 열도 이쪽은 역시 소련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카이로 선언에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독립을 한다는 거죠. 그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단은 안 되게 돼 있었죠. 그죠?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16만 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조선인 또 4만 명이 거기 사라졌다고 그래요. 왜 이랬을까? 이건 100%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련은 아까 이 얄타 회담에서 약속한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소련이 일소 중립조약을 깨고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에는 폭풍작전을 개시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157만 명, 항공기 4,500대가 중국 서북부, 만주, 남사할린, 쿠릴 열도를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제25군은 한반도에도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왜 원자 폭탄을 터뜨렸을까? 사실은 그죠? 독일이 분할된 것 같이 일본이 분할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의 이 시기의 군사력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막강, 육군 군사력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독일을 항복시킨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저 뭡니까? 무슨 작전입니까, 그거? 무슨 상륙 작전이죠? 노르만디 상륙 작전 덕분이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소련이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이쪽 전선에, 그죠? 투입된 병력하고 이 독일 전선의 동부 지역에 투입된 독일하고 소련 싸움에, 소련 전쟁에 투입된 병력 수하고요, 게임이 안 됩니다. 8대 1 정도의 수였어요.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소련이 제일 무서운 군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련은 막강한 육군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자칫 전쟁을 끌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폭풍 작전에서, 그죠? 일본군은 항복을 받아내는데 굉장히 빠른 시기, 내가 그걸 지금 여기 써놓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일본의 항복을, 만약에 그냥 쓸고 가버립니다, 일본을. 일본군도 그때 이 만주에 100만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원폭을 터뜨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빨라야 11월 말쯤 종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급한 거죠,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 북해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의 본토에 제일 큰 섬이 있잖아요. 한 3분의 1 이점은 그죠? 이 소련한테 내줘야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 꼼짝 마. 더 이상 욕심내지 마. 그걸 딱 보여준 게 원자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도요,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했다기보다는 미국에 항복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점령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천황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일본 군부, 당시에 이 지도부의 핵심적 요구는 뭡니까? 천황제의 유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빨리 미국한테 항복해버려야 천황제 폐지를, 소련의 점령을 막을 수 있고 천황제 폐지를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떠라 그러면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8월 10일 날 항복 의사를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련도 이제 욕심을 내기가 쉽지를 않겠죠, 그죠? 모스크바의 원자폭탄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오직 미국만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은 누가 독식해요? 미국이 독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미국이 독식하면서 미국이 욕심을 좀 더 내가지고 한반도를 나눠먹게 한 겁니다. 이때 와서는 이미 신탁 통치고 그런 건 둘째고, 그죠? 일본을 이미 독식했기 때문에 반쪽만 우리 가져와도 된다. 왜? 일본의 방파제를 딱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령 둘이한테 딘더스크, 나중에 이제 국무장관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본스틸이라는 대령,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 된 사람입니다. 한테 한반도를 한번 나눠봐라. 분할점령 의회하면 되겠냐? 나눠봐라. 그래, 그냥 한 반반쯤 되고, 특히 언제 뭐가 들어오냐? 서울이 언제 딱 들어오거든요. 38선을 하면은. 그죠? 그래, 그걸로 뭐, 자도 될 필요 없죠.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죠? 그 38선으로 이제 30분 만에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루만에 보고되고 거의 최종 결정이 되고 메가더의 지시가 되면서 소위 일반명령 1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선언을 하는데, 제 판단에는 일본이 이렇게 이 8월 10일 날 항복을 하고 항복을 통과하고 요 과정을 보면 있잖아, 그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어떤 정말 무시무시한 뒷거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 뒷거래 핵심이 뭘까?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천황제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가 천황제거든요. 미국 패권이 과제, 미국의 세계 전략, 미국이 자기의 패권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원폭투를 통해서 일본을 독식하고 한반도를 분할한 거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2차 대전의 종전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제국주의에서 그 식민지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해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권국가 시대로 이제 이 세계 체제 자체가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는 일방적인 제국주의적 방식, 침략해가지고 나라 빼앗고,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방식은 언제나 안 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대가를 너무 많이 치러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주권국가 시대인 만큼 이 주권국가 시대를 주도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유엔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확대시키는 것. 그 당시 미국의 GDP가 세계 GDP 한 40% 정도 된대요. 이거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을 만들고, 요 1944년에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해서는 그 제국주의 시대는 그 제국주의에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 열망이 나오냐면 민족주의 열망이 나오겠죠. 그죠? 첫째로.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 열망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반공 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전선인데 하나는 유럽 전선이고, 그죠? 유럽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친소 국가들, 그죠? 하고 이 서방 국가들. 그래 흔히 서방, 그 다음에 동유럽, 이렇게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이 반공 전선 구축에 아시아 최전선으로 낙점된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낙점을 딱 하면은 한국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당시 힘으로 봐서는, 그죠?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겠죠. 뭐 가능성은 한 1%쯤 되겠죠. 그 다음에 신생국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열망이 이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냉각시키는 시기가 필요하겠죠. 냉각시키면서 제어하는, 통제하는 시기가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신탁 통치를 제도화해 놓은 겁니다. 유럽에다가, 유엔에다가. 그래서 그 나라의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그런 역사적, 정치적 과정을 밟게 됩니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련이 1930, 40년대요. 경제성장이 급성장을 합니다. 유럽의 변방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가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요, 미국보다 앞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항공 분야, 그죠? 무기 제조 분야는 뭐 미국이 뒤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1944년도인가 그때 1년에 생산한 비행기 대수가 2만 대입니다.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요. 2차 대전 승리의 반은 소련의 몫입니다. 소련의 역할입니다. 반 이상.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2,700만 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에서. 독일과 전쟁에서, 그죠? 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최강의 육군 전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일어난 막강한 군사력을 원자폭탄이 아니고서는 제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혁명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유럽은 이미 1940 독일 패망 무렵에 거의 결정 나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냐? 이게 핵심 과제였죠. 거기에서 아시아 대소 봉쇄, 혁명 봉쇄의 이 절대적 과제 앞에서
미국은 처음에는 중국을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장개석 정권이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일본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독차지하고 그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분할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세계 패권의 아시아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고 그 일본을 안전한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완충제라고 할까 방파제가 필요했는데 그게 한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도 군정을 펴고 한국에서도 군정을 펴는데 그 방향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민주국가로 발전시켜주고 한국은 뭐 반공국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반공전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일본 군정을 보면요. 일본을 전략적 동맹으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킨데요. 몇 가지 그 특징을 보면 우선 일본이 주권을 인정해 줍니다. 패전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접 통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을 막 극히 존중합니다. 천황제를 유지시켜주고 다만 신격화된 천황을 이제 이 지상의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정도. 전범도 최소 처벌한데 이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사형 7명, 무기징역 16명인데 이건 다 금방 사면 됩니다. 유기징역 2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천황을 천황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접 통치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일본의 통치라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1947년엔 좌파 정권도 등장합니다. 군정 시기에.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좌우 공존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일본에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치안유지법을 폐지하고 공산당 등 좌파 정당을 공인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당은 1996년까지 대체로 이제 제1야당 역할을 했죠. 물론 집권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이게 이제 이 사회민주당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은 이 이름을 바꾸고 전립 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도 1945년 12월에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선거에서 보면 참의원이 241명 중에 11명, 한 5% 되죠. 그죠? 그 다음 중의원 또 475명 중에 21명. 그것도 한 5% 가까이 되죠.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인정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을 인정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하에서 1947년에는 사회당 정권이 출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도 폭넓게 허용하고 보장해 줍니다. 한국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일본이 전후에 그 기적적인 굉장히 이제 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고도 성장의 기반이 뭐냐 하면 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인데 크게 세 가지 이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농촌을 민주화합니다. 이 군정 하에서입니다. 농지 개혁을 하는데요. 부재지주 토지는 전부 몰수하고, 그 다음에 제지지주의 경우도 일정 부만 소유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강매 조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민주화도 노동운동의 보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3법을 제정하고 노동 3권을 인정하고 공무원 노조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 지금 인정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법의 노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산업민주화, 재벌 해체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뒷받침해주던 경제 시스템이 재벌 체제였죠. 그죠? 그렇죠? 이 재벌 해체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세 독재를, 반공 독재 체제를 지탱해준 경제 시스템이 뭡니까? 재벌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일본은 전후 경제 기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미 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과 3년 후부터 15년 동안 1955년에서 1970년까지 연평균 9.6% 경제성장을 이룹니다. 박정희 때 경제성장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연평균 8.3%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죠? 경제성장 했는 게 전부 남에게 뺏겨가지고 했죠. 우리가 창조적으로 뭐 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남 기술 가져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팔았는 겁니다. 독자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그죠? 이 경제 기적 시기에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건 전부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경제 기적의 내용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이러했는데 한국에서의 군정은 어땠냐? 3년 동안요. 첫째, 정치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국의 주권을 완전 부정합니다. 그리고 직접 통치를 합니다. 군정을 하는 거죠. 메가더 포고령 1, 2, 3호는 아예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자들의 얘기입니다.
일체의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가지고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왔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세워진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깨부숩니다. 그 조선인민공화국의 그 기반이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인민위원회죠. 그죠? 각 군, 마을 단위로 형성된 인민위원회. 이걸 다 깨부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 보다도 더 혹독하고 가혹하게 깨부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통치. 직접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군대와 경찰을 이용해서 미군의 명령에 의해서 각종 어떤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한국의 제조직들을 제압해버립니다. 그 군사정권인 점령군, 군사정권 중에서도 제일 뭡니까? 난폭한 게 점령군 군사정권이겠죠. 그죠? 그래서 조선주둔군 사령부 군정청이 지배하던 식민지식이었다. 이걸 해방 3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점령군의 임무가 뭐냐? 남한을 미국과 일본을 위한 반공전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이 조어를 해놔놓고 나니까 뭐 별 멋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기본 전략이 위일생한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한국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 점령 정책이 뭐 있느냐? 없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없느냐? 일본 점령 정책의 하위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을 점령하는데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이런 그 인용한 걸 보면은 참 그 당시에 참 난감하죠. 당시 마닐라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 근무했고 뒤에는 국무부 차관까지 지낸 알렉시스 존슨은 뭐고? 하지와의 대화를 회고하면서 한국에 대해 하지가 받은 지시는 대일본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랬을까? 여기 말하자면 그 일본의 여튼 반공전선을 구축하는 거니까 네가 가서 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정도예요. 콜럼버스가 인디안들한테 했던 거하고 뭐 별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임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 분쇄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만 분쇄한 게 아니에요. 벌거스름하면 다 분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모두 박멸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뭐 박멸된 건 다 알지만은 사회주의자로서 죽은 사람, 여운형 대표적인.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로 죽은 사람, 김구. 그죠?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서는 민족 역량, 혁명 역량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 이런 나라에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안 할 말로 남한은 완전 쓰레기통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인용도 참 우리로서는 너무 슬픈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임무 가운데 하나가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 분쇄하는 일이었는데, 하지는 공산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혐오하는 미국인 특유의 본능을 지녔다는 점이었다. 이래 되다 보니까 그 무슨 주의자만 죽인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치조직이란 자치조직은 다 박살내버립니다. 인민위원회 박살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노동조합, 좌파 노동조합이죠, 그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흔히 전평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똘마니들,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 이런 대한노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부인회, 뭐 농민회, 이거 전부 다 의용으로 다 대신합니다. 이 의용 단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승만을 위해서 이승만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자. 이런 운동이나 하고 있어요. 유신체제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이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대중적 힘, 시민적 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반공 독재 체제, 반공 독재 국가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언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항할 힘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도 완전히 예속화시킵니다. 우선 농지개혁을 안 해요. 왜 농지개혁을 안 했을까? 농지개혁하면 지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겠죠, 그죠? 그렇죠? 지주 자본가, 그 다음에 대기업 국유화하면 예를 들면 조금 밑에 나온 귀속재산을 국유화한다. 그럼 자본가들 엄청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농지개혁도 안 하고 기업에 대한 개혁도 안 하고 경제개혁을 일체 안 해요. 그러면은 지주 자본가를 우리 미국의 앞잡이로 포섭할 수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러니까 생산이고 뭐고 엉망이겠죠. 안 되겠죠. 그죠?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이 부진하니까 이걸 뭘로 때우냐? 원조로 가져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는 자기 생산력을 갖지 못하고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버리겠죠. 예속되어 버리겠죠. 그죠? 이게 원조를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조를 대대적으로 받은 나라,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과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주권 빼앗고, 그죠? 원조 줘가지고 예속시키고. 이게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바로 전형적으로. 농지개혁은 나중에 이제 1949년에 법이 제정되고 50년에 시행이 됐는데도, 그죠? 이거는 일본과 비교해도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개혁이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일정부 이상은 강매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지주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죠? 한국은 3정부까지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귀속재산, 이것도 뭘 제대로 처리해가지고 이게 생산이 되도록 돌아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질질 끕니다. 그러면서 뭐만 하느냐? 뭘 주로, 이 귀속재산 처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주로 귀속재산 중에서 있잖아요. 이제 귀속재산이 일본 사람들이 쓰던 공장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주로 노동자 자주 관리가 되고 있는 기업, 이런 걸 주로 팔아버립니다. 불화해버립니다. 그 헐값이 파는 거죠. 그죠? 왜? 이런 게 구축되고 하면은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겠죠. 그죠? 노동자 자주 관리되면 자본주의 체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조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의존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는 거 보면요, 전부 소비재예요. 소비재 보세요. 생산재 안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식민지 경제 청산, 지주제를 해체해가지고 농민적 소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산업, 이 대기업을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산업 자본을 양성시키고 그게 이 생산으로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그죠? 의존 경제, 하청 경제로 만들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전략이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반공전선, 미국의 반공전선으로 역할을 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하청 경제를 가진 미국의 위성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이승만 시기 있잖아. 그죠? 10년 이상 허송 세월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시기에 북한은요, 여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경제민주화를 상당히 했죠. 그 이후에 여하튼 수령 독재 체제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지.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좀 더 지금보다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이래 볼 것 같으면요,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세계 패권의 동반자입니다. 파트너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두 나라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에서는 영국,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죠. 그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에게 잘 보이기 시합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요, 요즘 노는 꼴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한심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똘만입니다. 똘만이인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
70년까지 원조 경제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미국의 군정이 미국의 세계 전략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군정과 한국에서의 군정이 전혀 달랐고, 일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아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반공전선으로 만들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미국의 덫에 걸려버렸죠. 그죠? 미국 세계 전략이라는 덫에 걸려버렸죠. 뭐 생각합시다. 삼중의 덫. 아까 삼중의 덫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 정말 최악의 반공주의의 덫. 그 다음 북한은 공산주의의 덫.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관계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그죠? 끝없이 동아시아에서 뭐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사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 북한은 그 지독한 3대 세습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사탄을 만들어내야 되죠. 주고받고 딱 하는 거죠. 그죠? 반공주의의 덫, 공산국가와 반공국가가 부딪히고 있는 것. 진영의 덫. 이 진영의 덫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벗어나는 듯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정하게 남한은 민주화된 부분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디로 빠지게 됐냐 하면요. 미일한 이 자본주의 진영하고 그 다음에 중러조 일종의 반자본주의라고 할까? 아직 색채는 불분명합니다만 여하튼 미중 패권의 양대 부럭이 있잖아요. 그죠? 충돌하는데 우리는 또 거기 소속해가지고 그 앞잡이 노릇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중의 덫에 걸림으로써 이 민족혁명이라고 할까, 국가 건설의 혁명이라고 할까, 이런 혁명의 길은 막히고, 정말 인민이 요구했던 나의 나라, 우리나라의 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 혁명 정신도 박살나버렸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삼경국가 얘기했죠. 그죠? 주권이 진짜로 인민에게 있는 국가. 그죠? 그냥 투표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국가 아닌, 그죠? 정치 주권, 경제 주권, 교육 주권을 인민이 가진 나라. 모든 사람이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꿈이 사라졌죠. 그런데 왜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미국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도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니에요. 그죠? 벗어나야죠, 여기에서. 남은 세계 최고의 친미국가 코메리카, 북은 세계 최고의 반미국가 김일성 수인국이 대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미국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걸 벗어나자면 우리가 역사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한국한테는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냉철한 눈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줬습니다.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데요. 그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러일 전쟁을 미국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죠, 그죠? 조선은 너희 거, 필리핀은 우리 거. 그 다음에 영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도 영국과 일본이 이제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일본 분할 대신 한반도 분할을 주도했는 게 미국이죠, 그죠? 미국의 책임이 분할 점령의 책임이, 미국의 책임이 99%라고 할 것 같으면 소련의 책임은 1%입니다. 소련은 그냥 오케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치 세력, 다양한 민중 조직을 다 깨부수고 최악의 반공 조폭 정권을 수립한 것, 만들어낸 것. 그래 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반공 체제를 만들어버린 것.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이것도 미국의 책임입니다. 이것도 뭐 때문에?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죠?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4의 위일생한 일본을 위해서 한국을 희생시키는 미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를 동아시아에서 만들면서 한국을 대중국 전쟁기지로 만들 가능성,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이 그 첫 출발이 아마 사드 배치일 겁니다. 여기 말려 들어가면요, 한국은 끝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며칠 전에 JTBC에서 그레그라고 이 CIA 한국 지부장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김대중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사드 배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나아요. 미 CIA 사람이 한국의 지금 여야 정치인들보다 그죠? 훨씬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냉엄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주장이 뭐냐? 남북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사드 배치가 너가 죽는 길이야 이런 얘기는 못 하죠. 그죠? 그 대신 글로 가면 안 돼. 민족의 협력과 어떤 평화 공존과 협력과 그죠? 민족 경제권을 구성. 이게 중요한 길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한민족은 미국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왜? 지금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한국의 지성계에서는, 지식인층에서는 이런 데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어야, 그죠? 이 문제를, 그래도, 이 문제, 이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돌파하기가, 현실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아직도 미국을 구세주로 안 여기면은 빨갱이가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안목이나 이런 이 흐름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김대중 노무현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한국의 세계 전략을, 한국 나름의 세계 전략을 수립했고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빼어납니다. 한국은 세계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미국만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죠? 그 이상 한 걸음도 못 벗어나 봤잖아요. 이 김대중과 노무현이 세계 전략을 어떻게 구사했고 그걸 통해서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 두 사람 플러스 한 수준의 전략가가 10년 정도 한국을 주도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인물이 보이냐? 개인적으로 영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개인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런 대국을 보고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그걸 만들어 봐야죠, 자꾸. 왜? 미국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음으로 갑니다. 그게요, 반미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미운동이 아니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분단 대결 체제에서 민주, 평화, 공존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최초로 시도했는 사람이 김대중이죠. 그죠? 그렇죠? 김대중 때 좌우 공존의 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노자 공존의 노사정 체제, 노사정 시스템, 그 다음에 남녀 공존과 협력을 위한 여성부 창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게 미미하지만요, 그 출발점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북이 평화 공존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존의 시스템, 공존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출발점에 써가지고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개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이게 참 한국인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지 나름대로 다 잘나가지고
왜 그리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지, 차별하고 그런지. 이게 그죠? 이 반공체제가 망가뜨려 놓은 인간형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선 여성, 아이, 특히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약자를 인격체로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노동자도 피사용자, 피고용자, 노동력이 아니고 인격 주체라는 걸 인정해주고 기업의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것. 이게 시스템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남북이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해주는 것. 저 독재국가든 반공국가든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많이 변합니다. 이걸 우리 할 수 있을까? 이걸 주도해낼 수 있는 정말 민족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 얘기 주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